2024년 3월 동남아시아 한 나라에서 북한 외교관 가족의 망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양 엘리트 집안 출신으로 20년간 충성했던 외교관이 갑작스러운 귀국 명령을 받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평양에 90세가 넘은 6.25 참전 용사 아버지를 두고 왔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망명하면 3대가 처벌받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이런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갔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제 이름은 김성철입니다. 가명이지만요. 저는 197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7년 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이라고 해도 다 같은 평양이 아닙니다. 저희 집은 평양 중심부 창광거리 근처였습니다. 지금 서울로 치면 강남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만 사는 동네였죠.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아버지는 당시 19살 청년으로 인민군에 입대하셔서 전쟁 내내 싸우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당에서 인정을 받아 평양에 집도 받으시고 좋은 직장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은 평양에서도 믿을 만한 집안으로 대접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양 토박이셨습니다. 교원 집안 딸로 태어나셔서 학교 선생님을 하셨죠. 북한에서는 교원도 괜찮은 직업입니다. 그렇게 전쟁 영웅과 교원 집안의 딸이 만나 결혼을 하셨고 저와 동생 둘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평양은 지금 생각하면 참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대동강이 흐르고 모란봉이 보이고 봄이면 벚꽃이 피던 그 거리들. 저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면서 그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대동강변을 산책하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성철아, 너는 이 나라를 위해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어에 재능이 있었죠. 그 시절 북한에서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저를 눈여겨보셨습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외교관을 시켜야겠다고들 하셨죠. 외교관이요? 북한에서 외교관이란 정말 최고의 직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고위 공무원 같은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합니다. 외교관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평양 사람 중에서도 뽑히고 뽑힌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평양외국어대학 영어과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우리 아들이 외교관이 되는구나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6.25 때 총 들고 싸우신 아버지가 당신 아들이 양복 입고 외국 나가서 일하게 된다는 게 자랑스러우셨던 거죠. 대학 4년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국제 정세, 외교 예절, 당의 노선까지 모든 걸 배웠습니다. 그 시절 저는 의심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마이너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외무성 시험을 봤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지만 저는 합격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25살 젊은 외교관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양 본부에서 일했습니다. 서류 작업, 보고서 작성, 선배 외교관들 보조 같은 일들이었죠. 그러다 아내를 만났습니다. 순이는 의과대학을 나온 간호사였습니다. 역시 평양 사람이었고 좋은 집안 출신이었죠. 우리는 선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 진혁이, 딸 은영이.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외무성에서 일하면서 저는 승진도 했습니다. 3등 서기관에서 2등 서기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9년 제 나이 41살에 해외 발령을 받았습니다.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의 대사관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나라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도 그곳에 우리 북한 외교관들이 있으니까요. 드디어 해외에 나가는구나. 저는 들떠 있었습니다.
평양의 부모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미 80이 넘으셨는데 우리 아들이 나라를 빛내는 일을 하러 가는구나 하시며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해외 발령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줄은, 그리고 결국에는 목숨을 걸고 그 나라를 떠나게 될 줄은 말입니다. 하지만 2019년 그 봄날 가족들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그저 행복한 북한 외교관이었습니다. 평양의 엘리트, 나라가 인정한 사람,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19년 5월 저희 가족은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공항부터가 평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컸습니다. 사람들이 넘쳐났고 상점마다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유로워 보이는 걸까요? 웃고 떠들고 아무 걱정 없이 걸어 다녔습니다. 대사관에서 나온 차를 타고 숙소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거리마다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음식점, 옷가게, 전자제품 가게. 네온사인들이 번쩍였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우리 아들 진혁이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평양이랑 완전히 다르네요. 조용히 해라. 저는 아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운전사 동무가 듣고 있었으니까요. 북한 대사관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감시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보고되는 곳입니다. 저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가족들과 대사관 근처를 둘러봤습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동네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곳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슈퍼마켓 안에는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쌀이며 과일이며 고기며 온갖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평양에서 배급받던 것들, 장마당에서 비싸게 사야 했던 것들이 여기는 그냥 쌓여 있었습니다. 값도 싸더군요. 제가 제일 놀란 건 과일이었습니다. 사과, 배, 바나나, 오렌지. 온갖 과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북한 같으면 과일 하나 구하려고 난리인데 말입니다. 명절 때나 겨우 아이들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게 과일인데요. 아내가 제 옆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다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게 진짜인지 의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 중심부 상점에도 전시용 물건들이 많거든요. 보기 좋으라고 진열만 해놓은 거죠.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가더군요. 며칠 후에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알아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국제학교라는 곳이었는데 컴퓨터실에 들어가 보니 학생들이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요. 유튜브라는 걸 보고 뭔가를 검색하고 게임도 하고. 북한에서는 인터넷이란 게 없습니다. 있다 해도 우리가 아는 인터넷이 아닙니다. 광명망이라고 해서 당에서 허락한 것만 볼 수 있는 내부 통신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학생들은 세계 어디든 연결되는 인터넷을 마음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저희에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찾아보고 공부합니다. 자유롭게요.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배운 것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본주의 나라들은 빈부격차가 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다. 제국주의자들이 인민을 착취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건 뭡니까? 길거리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슈퍼마켓에서 원하는 걸 사고 자유롭게 말하고 웃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대사관 업무로 현지 관청에 갔다가 우연히 서점을 봤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봤는데 그곳에는 온갖 책들이 있었습니다. 소설, 역사책, 정치책, 심지어 북한에 대한 책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북한 관련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북한 인권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몇 장을 넘겨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거기에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굶주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제국주의자들의 선전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평양 밖에 진짜 북한을요. 제 고향은 평양이지만 외무성에서 일하며 저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함경도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보고서들,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탈북자를 잡아들이는 일들. 당에서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숨기지만 외교관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이,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아내도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게 40년 넘게 믿어왔던 것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라고? 인민이 가장 행복하다고? 아닙니다. 제가 본 건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외교관이었습니다. 북한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사관에 출근해서는 웃으며 일했고 동료들과 위대한 장군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뭐였나? 내가 섬겨온 나라는 정말 어떤 나라인가? 그 질문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사관에서 충실한 외교관으로 일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매일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머리로 믿어야 하는 것이 너무 달랐으니까요. 제일 힘든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들 진혁이는 국제학교에 다니며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친구들이 생겼고 영어도 유창해졌고 세상에 대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는 인터넷을 마음대로 못 써요? 2022년 어느 날 저녁 16살이었던 진혁이가 물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유튜브 보고 페이스북 하는데 우리만 못하잖아요. 저는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외교관 가족이니까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우리 가족의 인터넷 사용도 감시했습니다. 무엇을 보는지 누구와 연락하는지 다 기록됐습니다. 조심해야 한다고요? 진혁이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게 뭐가 있는데요? 친구들은 아무거나 다 보는데 딸 은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친구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북한에 대해 배웠어요. 선생님이 북한은 독재 국가래요. 13살 딸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영아, 그런 말은 밖에서 하면 안 된다. 아내도 깜짝 놀라서 딸을 달랬습니다. 만약 대사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은 바로 평양으로 소환될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꾸 물었습니다.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 나이 때 아이들은 궁금한 게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러셨을 거고 여러분도 자녀 키우시면서 경험하셨겠지만 아이들은 계속 질문합니다. 왜 평양 할아버지 할머니는 전화가 안 돼요? 왜 우리는 명절 때도 평양에 못 가요? 왜 북한은 다른 나라랑 사이가 안 좋아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나라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당에서 감시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다라고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2023년 말이었습니다. 대사관으로 평양에서 전문이 왔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또 숙청이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고위 간부 몇 명이 반역죄로 처형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들을 보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무성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마도 김정은 동지의 비위를 거슬렀거나 권력 싸움에 밀렸거나 아니면 그냥 운이 나빴을 겁니다. 북한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역적이 됩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당한 것 말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도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소환될까? 언제 숙청 대상이 될까? 해외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만 의심받으면 바로 귀국 명령이 떨어집니다. 귀국하면 끝입니다. 그 무렵 큰아들 진혁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어디로 갈 것인가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북한 외교관 자녀들은 보통 평양으로 돌아가서 북한 대학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진혁이는 이미 이곳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혁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평양에 돌아가기 싫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양에 가면 제가 배운 것들을 다 못 쓰잖아요. 인터넷도 못하고 자유롭게 생각도 못하고. 진혁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다. 저는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혁이 말이 맞다는 것을. 2023년 겨울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진혁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진혁아, 무슨 일 있니?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진혁이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진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북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거였어요. 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도 있었어요. 저희보다 어린 아이들이요, 굶주리고 맞고 죽어가고. 진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진짜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나라예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거짓말이다라고 할까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진혁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북한이 잘못된 것 같아요. 사람을 저렇게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19살 아들이 저보다 먼저 진실을 깨달은 겁니다. 제가 평생 외면해온 진실을 말입니다.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진혁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날 밤 아내와 둘이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이렇게 살게 할 수 없어.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 2월 어느 날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전문을 받았습니다. 대사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암호 전문이 들어왔습니다. 평양 외무성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암호를 풀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성철 2등 서기관은 3일 내로 가족과 함께 귀국할 것. 단 3일 안에 평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외교관 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귀국 명령은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것을요. 보통은 한 달 전에 통보합니다.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런데 3일이요? 이건 소환이 아닙니다. 숙청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누가 나를 고발했나? 아이들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의심받는 행동을 했나? 하지만 이유가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끝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도 있고 총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대가 벌을 받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평범한 저녁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조용히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여보, 평양에서 귀국 명령이 왔어. 3일 안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일요? 그럼. 응,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야.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재운 후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탈출할까? 탈출이라니. 그건 북한 외교관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탈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양에 계신 부모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척들은요?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갈 겁니다. 아버지는 이제 90이 넘으셨습니다. 6.25 때 나라를 위해 싸우셨던 그분이 당신 아들 때문에 감옥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양에 계신 부모님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외교관 된 아들이라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배신을 하면.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평양에 동생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가 탈출하면 그 사람들이 다 고생할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양으로 돌아가서 죽을까요? 아니면 여기 남아서 부모님을 버릴까요? 그때였습니다. 진혁이 방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아들이 화장실에 가려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혁이가 저희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혁이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진혁아, 평양에서 귀국하라는 명령이 왔어. 진혁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9살 아들이지만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귀국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그럼 우리 평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닐 거야. 진혁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평양에 안 갈 수는 없어요. 여기 남을 수는 없어요. 그럼 평양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되시겠니? 하지만 진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슬프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19살 아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진혁아, 미안해. 아버지가 너희를 이런 상황에 몰아넣어서 미안해.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딸 은영이도 깼습니다. 가족 4명이 둥그렇게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2가지 길이 있어. 평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여기 남아서 한국에 망명하거나. 망명이요? 은영이가 물었습니다. 응. 한국 대사관에 가서 보호를 요청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한국으로 갈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평양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시는 못 뵐 거야. 친척들도 고생할 거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참 후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들은 오래 사셨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제 시작이에요. 진혁이는 20살도 안 됐고 은영이는 16이에요. 저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부모라는 게 뭐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제일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셨을 거예요. 당신 부모님도 그러셨을 거고. 자식만 살면 된다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자식만 잘 되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러셨어요. 6.25 때도 어려웠던 시절에도
다 자식 잘 되라고 고생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우리 한국으로 가자. 아이들만이라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다음날 새벽,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공식 채널이 아니라 비밀 경로로요. 외교관들끼리는 서로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 외교관입니다. 가족과 함께 망명을 원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입니까? 확실하십니까? 네, 확실합니다. 평양에서 이틀 뒤 귀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새벽에 가족과 함께 대사관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양의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제 아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우리는 북한 대사관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2024년 3월 11일 새벽 5시. 저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진혁아, 은영아, 일어나 조용히. 아이들이 잠에서 깼습니다. 은영이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아빠, 벌써 아침이에요? 응, 우리 지금 나가야 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여야 한다. 아내는 이미 일어나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큰 가방을 들 수 없었습니다. 의심받으니까요. 그냥 작은 배낭 하나씩만 들었습니다. 여권, 약간의 돈, 몇 벌 옷. 그게 다였습니다. 평생 모은 것들을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사진도, 추억도, 아이들 어렸을 적 물건들도. 하지만 지금은 목숨이 먼저였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소풍 가는 척하라고 했어요. 아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경비원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5시 반, 우리는 숙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가 나니까 쓸 수 없었습니다. 은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은영아, 아빠가 지켜줄게.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대사관 경비원 김동무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기관 동지, 이른 아침에 어디 가십니까?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김동무 아이들 학교에 일찍 데려다 주려고요. 오늘 소풍 가는 날이거든요. 소풍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요? 네, 버스가 아침 일찍 출발한다고 해서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김동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귀국 명령 내려온 거 아십니까? 오늘 출국 수속하셔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건 오후에 하려고요. 아이들 소풍 보내고 나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눈치채지 마라. 김동무는 한참을 우리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우리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동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야 해. 길거리에 택시를 잡았습니다. 운전사에게 주소를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근처의 어느 호텔 주소였습니다. 직접 대사관 주소를 말하면 안 됩니다. 의심받으니까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나 싶어서요.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사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여보.
아내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휴대폰 꺼.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껐습니다. 아내 것도 껐습니다. 아이들 것도 모두 껐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검은색 승용차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차량이었습니다. 여보, 저 차.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저는 운전사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빨리 좀 가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요. 네? 네. 운전사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차량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진혁이와 은영이를 봤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린 괜찮을 거야. 저는 아이들을 안심시켰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2km. 그런데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차들이 막혀 있었습니다.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뒤에서 대사관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동료들이 내렸습니다. 박서기관, 리 참사관. 그들이 우리 차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려. 지금 당장 내려. 우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가방을 들고 아이들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여기서 300m 거리였습니다. 멈춰라. 김성철, 멈춰. 뒤에서 박서기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뛰었습니다. 46살 나이에 이렇게 뛰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6.25 때 아버지가 총알 피해 뛰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뛰었습니다. 은영이가 넘어졌습니다. 아빠. 저는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은영아. 조금만 더 뛰면 돼. 진혁이가 동생 손을 잡았습니다. 은영아, 오빠 따라와. 우리 할 수 있어. 우리는 다시 뛰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도 뛰고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00m, 150m, 100m. 한국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 문만 들어가면 됩니다. 저기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 문만 들어가면 된다. 김성철, 멈춰. 이건 반역이야. 박서기관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0m, 30m. 제 뒤에서 누군가 제 옷자락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손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20m, 10m. 한국 대사관 경비원들이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모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뒤에서 박서기관과 리 참사관이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는 한국 대사관 영역입니다. 그들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김성철, 내가 한 짓이 뭔지 알아. 내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알아. 박서기관이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진혁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은영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46회 인생에서 그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영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평양의 부모님 고향 추억들.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온 것입니다. 그날 새벽
그 100m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들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물 좀 드릴게요. 젊은 직원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너무 뛰어서 목이 말랐습니다. 진혁이와 은영이는 소파에 앉아 아직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한국 영사님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인자한 얼굴이었습니다. 김성철 서기관님 맞으시죠? 어제 연락하신 분. 네, 맞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영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셔야 합니다. 북한 측에서 강력하게 송환을 요구할 겁니다. 절대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대사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 2개와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거리가 보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차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여기 있는 거 맞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꿈 같아요. 응, 진짜야. 우리 해냈어.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듯이 북한은 우리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외교관이 가족과 함께 망명한다는 건 북한 정권에게는 큰 창피입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우리를 되찾으려 할 겁니다. 첫날 저녁 뉴스에서 우리 소식이 나왔습니다. 북한 외교관 가족 한국 대사관 망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이야기였습니다. 진혁이가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됐습니다. 북한도 알았을 겁니다. 평양의 부모님도 아마 들으셨겠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양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보위부에서 부모님 댁에 갔을 겁니다. 신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아버지가 당신 아들 때문에 고생하시겠구나. 90이 넘으신 아버지. 6.25 때 나라를 위해 싸우셨던 분. 그분이 이제 역적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내와 아이들이 모르게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여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면담했습니다. 신원 확인, 망명 동기, 북한 내부 정보 등을 물었습니다. 평양에 가족이 계시죠? 면담관이 물었습니다. 네, 부모님과 동생들이 있습니다. 걱정되시겠습니다. 네, 저는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면담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에 계신 가족들은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시거나 평양에서 추방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옳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사관 밖에서는 북한 외교관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반역자를 송환하라. 우리 공화국 국민을 돌려내라. 그들의 구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이가 무서워했습니다. 아빠, 우리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는 대한민국이야. 아무도 우리를 잡아갈 수 없어. 저는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대사관 생활은 답답했습니다. 좁은 방에서 나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았습니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2주일째 되는 날, 영사님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여러분의 망명을 승인했습니다. 곧 한국으로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하지만 안전을 위해 비밀리에 출국해야 합니다. 북한 측의 방해를 피해서요. 알겠습니다. 언제든 준비돼 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혁이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가는구나. 응.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또 평양 생각이 났습니다. 대동강, 모란봉, 창광거리. 제가 자란 그곳들. 아버지와 산책하던 강변.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들. 다시는 못 가겠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출국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4월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영사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비밀리에 공항으로 가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대한민국은 같은 민족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 가시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평양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갑니다. 하지만 평생 부모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혹시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자유로운 땅에서 다시 만나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으로 갑니다. 진짜 자유의 땅으로 갑니다. 2024년 4월 28일 새벽.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깨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출발 시간입니다. 우리는 재빨리 준비했습니다. 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가방 하나씩이 전부였습니다. 평생 모은 것들은 다 북한에 두고 왔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으니까요. 새벽 4시 대사관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선팅이 집게돼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북한 측에서 대사관 주변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재촉했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앞차에는 경호원들이, 뒷차에는 우리 가족과 직원들이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혁이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한국 가는 거죠? 응, 진짜야. 조금만 참아라. 저는 아들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공항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30분이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북한 요원들이 따라오지 않나 해서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옆에 앉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전용 통로로 들어가실 겁니다. 일반 승객들과 마주칠 일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차는 일반 입구가 아니라 특별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만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내리세요. 빨리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복잡한 복도를 지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복도를 지났습니다. 마치 미로 같았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공항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가는 겁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방에 도착했습니다. VIP 대기실이었습니다. 여기서 탑승 시간까지 기다리세요. 비행기는 오전 6시에 출발합니다. 시계를 보니 5시 40분이었습니다. 20분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그 20분이 참 길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비행기가 뜰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 북한에서 비행기를 막지 않을까? 은영이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은영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드디어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시죠. 우리는 비행기로 향했습니다. 일반 승객 탑승구가 아니라 따로 나 있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비행기 문이 보였습니다. 저게 우리 비행기예요? 진혁이가 물었습니다. 응. 저걸 타면 한국이야. 비행기 입구에 승무원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즈니스석이었습니다. 자리가 넓고 편했습니다. 우리 가족만 타는 특별 좌석이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항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활주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떠오르게 해주세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혁이와 은영이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라는 것을 우린 알고 있어요. 은영이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이제 한국으로 가고 있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비행기는 높이 올라갔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새하얀 구름이 보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좀 봐요. 아내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한국까지는 5시간 정도 걸립니다. 편히 쉬세요. 5시간. 5시간만 지나면 우리는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한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귀국 명령을 받던 날, 가족 회의를 하던 밤, 한국 대사관으로 뛰던 아침, 대사관에서 보낸 한 달. 그리고 평양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제 자유로운 땅으로 갑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구름을 가르며 바다를 건너며 대한민국을 향해 날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대한민국.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자유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비행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이, 도로들이, 자동차들이 보였습니다. 저기 보여요? 저게 인천이에요. 진혁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타이어가 땅에 닿았습니다. 쿵. 우리는 착륙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 우리가 꿈꾸던 그곳에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태극기였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어우러진 그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깃발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같은 민족의 깃발이니까요. 아버지, 저게 우리나라 국기예요? 은영이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저게 우리 국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는 통일부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대한민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부 시설에서 지냈습니다. 신원 확인, 건강검진, 여러 가지 서류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기서 석 달 동안 한국말, 한국 문화, 취업 교육 같은 걸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데 다른 말 같았으니까요. 첫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에서 쓰던 말과 남한 말이 많이 다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동무는 남한에서 친구라고 하고 강냉이는 옥수수라고 했습니다. 인민반장은 여기 없고 이장님이 있었습니다. 말투도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입니다를 많이 쓰는데 남한에서는 예요, 이에요를 많이 썼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너무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스마트폰 쓰는 법도 배워야 했습니다. 은행에서 돈 찾는 것, 지하철 타는 것, 병원 가는 것.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어느 날은 편의점에 갔습니다. 24시간 내내 문을 연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북한에는 그런 가게가 없거든요. 아저씨, 여기는 밤에도 문 열어요? 저는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24시간 영업합니다. 점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4시간이요. 밤 12시에도 새벽 3시에도 가게가 열려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었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로 뭐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진혁이가 저에게 유튜브를 알려줬습니다. 아빠, 여기 보세요. 북한 영상도 있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북한을 검색했습니다. 평양거리, 대동강, 모란봉. 제가 살던 곳들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고향이 그리워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향이 그립습니다. 평양이 그립고 대동강변이 그립고 어릴 적 뛰놀던 거리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부모님이 그립습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평양에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하신지 아니면 벌써 돌아가신 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밤마다 꿈을 꿉니다. 아버지가 나오는 꿈을요. 성철아, 왜 나를 두고 갔니? 아버지가 물으십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이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원 생활 석 달이 지나고 우리는 서울 근처에 집을 얻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고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진혁이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학제에 맞춰서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아빠, 저 한국 대학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똑똑하잖아. 열심히 하면 돼. 저는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은영이는 고등학교에 편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북한말을 이상하게 본다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가 저 집에 놀러 온대요. 은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맛있는 거 해줘야겠다. 아내는 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 남한이 다르다고 합니다.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답니다. 여보, 나이 50에 또 시험 공부하니까 힘드네요. 아내가 투덜거렸습니다. 우리 아직 젊어. 할 수 있어. 저는 아내를 응원했습니다. 저는 탈북민 관련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다른 탈북민들을 돕는 일입니다. 가끔 강연도 합니다. 저는 북한 외교관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진짜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고 자유가 없고 감시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강연장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6.25를 겪으신 분들, 이상가족이신 분들. 그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젊은이 고생 많았네. 잘 왔어. 감사합니다. 나도 북에 가족이 있어. 6.25 때 헤어졌지. 지금은 다 돌아가셨겠지만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잘못한 게 아니지. 그 체제가 잘못된 거지.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분단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요.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조상을 모시고 같은 피가 흐르는데 서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2025년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탈북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전히 적응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 고르는 것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모든 게 새롭습니다. 가끔은 푹 한 말이 튀어나와서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진혁이는 요즘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빠, 통일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 아버지도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통일은 꼭 되어야 해. 왜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언젠가는 다시 만나야지. 통일이요. 제 세대에 가능할까요? 아니면 진혁이 세대에나 가능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꿈은 꿔야 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평양에 다시 가는 꿈을요. 부모님 산소를 찾아뵙는 꿈을요. 대동강변을 다시 걷는 꿈을요. 여보, 언젠가는 갈 수 있겠죠? 어느 날 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살아있을 때 꼭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오가며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바라시잖아요. 6.25를 겪으신 분들, 이상가족이신 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그렇게 바라셨듯이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태극기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평양이 있습니다. 대동강이 있고 모란봉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제일 먼저 평양으로 갈 겁니다. 부모님 묘소를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늦었지만 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자유를 찾았고 제 아이들도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평화롭게 하나의 민족으로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